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200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지사상과 서양사상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일지사상과 동양사상의 비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왔을 때 결과물은 일지사상과 동양사상, 서양사상의 모든 부분은 일치가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동양, 서양 그 동서가 따로 붙어 있지만 결국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이지 내용상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봅시다. 일지사상과 서양사상을 비교하면 두 사상 모두 진리를 탐구하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삶을 향상시키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뭐죠? 진리 탐구는 기본으로 하고 이 탐구된 진리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이해해서 삶을 향상시키려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과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동서양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결국은 이게 문화적 차이예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일지사상은 인간의 내면에 본래 존재하는 생명성과 양심성을 회복하고, 본래 존재하는 생명성이라는 것은 빛의 근원적인 궁극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의 몸에 있어서 이 빛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고, 빛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표현한 거와 똑같아요. 따라서 요즘 생명성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양심을 회복하고 라는 얘기는 본래의 양심 그대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을 하고 의식을 성장시키는 수행과 실천을 통해 진리에 이른다고 봅니다. 자, 이 말은 플라톤에 보면 망각의 강이라고 있어요. 레테의 강. 그 얘기와 유사해요. 우리가 레테의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는 본래 존재하는 생명성과 양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잊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식을 성장시키는 수행과 이게 뭐예요? 교육과 성찰을 통해 실천을 통해 진리에 이른다고 봅니다. 본래의 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진리는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되는 대상이 아니라 진리는 문자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체득이에요. 체득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실현해야 하는 살아있는 원리가 뭐예요? 진리입니다. 체득이 안 되니 우리는 진리를 뭐라고 봐요? 요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선은 상대적입니다. 진리가 상대적이고 선이 상대적이라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몇 잠수 맘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잠수 맘대로라는 얘기는 이 세상은 뭐죠? 혼란이 극도로 심해집니다. 당연히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명상과 수련, 자기 성찰, 그리고 홍익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 우주가 하나라는 통합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보편성을 알게 됩니다. 이게 보편성, 절대성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
고대 소크라테스가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고등학생들이 선은 상대적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저는 좀 충격이에요. 예.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넣어주는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넣어주는 지식. 그 얘기는 뭐죠?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자, 반면 서양 사상은 그랬어요. 서양 사상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성과 논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진리에 접근하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성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탐구하였고, 이때 이성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성품이 합일이 되는 거, 일치됨이죠? 일치됨이에요. 그 이성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탐구하였고, 그러니까 결국 일치됨이 나오면 이게 뭐예요? 지혜의 발현이죠. 이 지혜의 발현된 지혜는 뭐가 근거예요? 발음의 근거하고 발음에 근거한 우주의 질서를 탐구하였고, 중세시대에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때 이성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사고력의 이 흐름에서 이쪽으로 지금 전이 되는 과정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기독교의 영향 아래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진리를 이해하였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죠? 진리 절대자가 모든 진리의 근원입니다라는 얘기는 이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뒤로 갈수록 자꾸 이상해진다니까요. 따라서 인간은 계시와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성을 활용하여, 이때 이성이라는 건 정신이에요. 정신. 그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부터 이성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고대의 이성에서 중세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생각, 정신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세 철학자들은 이 신앙이 진리 탐구의 출발점이며 결국 뭐죠? 믿음이 진리 탐구의 출발점이며, 이 얘기는 뭐예요? 자율이 아니라 타율에 의해 우리는 믿어요라는 이러한 말로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체득이 있다 없다. 체득의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의미있죠. 그래서 우리는 체득의 종교가 있고 믿음의 종교가 있어요. 체득의 종교는 우리는 유교, 도교, 그 다음에 뭐예요? 불교, 이슬람교도 이거예요. 믿음의 종교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기독교, 천주교, 선교, 성공교. 이렇게. 그래서 이성은 신앙을 보완하고 설명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만으로는 궁극적인 진리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신앙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이성은 뭐예요? 이성만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왜요? 정신이니까. 정신, 사고력, 생각, 이렇게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논리와 철학을 활용하여 신앙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때 논리와 철학이 뭐예요? 이성이죠, 이성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모습은 뭐죠? 이미 이성이 뭐로 바뀌었다? 정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근대 이후에는 과학적 방법과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진리 탐구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때는 과학적 방법과 실질적 연구니까 결국은 이건 뭐죠? 아, 생각의 힘으로, 정신의 힘으로, 사고력으로, 논리력으로, 추론 능력으로, 거기에다가 실험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진리탐구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뭐가 나와? 경험론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죠? 아, 그게 합리론이 되는 거예요. 합리론. 그래서 현대 이르러서는 경험과 언어, 사회적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하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중요한 방법으로 삼는다. 이때 합리적인 분석이라는 건 경험론적인 거고, 비판적 사고는 결국 뭐죠? 이게 합리론이에요. 합리론을 중요한 방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서양의 사고 방식으로 이 세상을 쳐다보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래서 진리는 논리적 검증과 객관적 판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요? 경험론과 합리론의 근거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통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고대 그리스 철학 이래 서양 사상은 인간의 이성, 즉 지금 보세요. 예, 그리스 철학 이래 서양 사상은 인간의 이성. 이때의 로고스라는 거는 생각,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진리와 성품의 본성에 있어서의 그 일치됨이 되는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을 질서 있게 만드는 이성적 원리,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의 질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대의 로고스, 이성이라는 것과 동양의 이성은 일치를 해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 동양인으로서 서양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성 그러면 아, 정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합리적인 원리와 질서를 통해 세계의 원리와 진리를 밝히려는 경향이 강했다. 왜요? 언제는? 그렇기 때문에 체득적인 게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체득적인 게 강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래요? 너 그거 좀 알아봐. 너 그거 좀 알아볼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뭐로? 삼파술로.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참된 알을 추구하였고,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탐구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동굴론에 있어서의 이데아와 그림자 세계를 얘기했을 때 이거는 너 자신을 알라의 결과에 대한 그 비유를 사실은 플라톤은 이데아론에서 참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건데,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 세상은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원하였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비유는 비유로 봐야죠. 그 얘기는 비유는 비유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손가락 가지고 얘기만 한다는 거, 그건 뭐예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손가락을 얘기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와 경험을 통해 그랬어요. 논리와 경험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게 논리와 경험을 통해라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 사고력.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하고 있어서는 약간의 갭이 있어요. 무슨 갭이요? 이게 천상과 천하에 있어서의, 여기에 있어서의 이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 갭 때문에 이게 논리와 경험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얘기는 뭐죠? 체득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득이 아닌가 보네. 근데 누구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제자이면서 이데아론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만
거기에 내용에 있어서요, 그 형상론은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달았다, 아니면 깨닫지 못했다, 이 부분을 확실히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이분들은 깨달은 것 같아요. 이후 근대에 이르러 르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확실한 지식의 기초를 찾으려 했고, 확실한 지식의 기초라면 지혜의 원천, 즉 진리의 진리. 그런데 이게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뭐만 찾았어요?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 생각했더니 나는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구나. 이거 동호 반복적인 거를 찾아냈잖아요. 이게 뭐가 의미돼요? 당연한 건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한 과학적 탐구, 이때의 참된 원리는 참된 이치인데 이때의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과학적 탐구로 인해서 참된 원리, 참된 이치, 진리인데 여기에 이렇게 가기 전으로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보면은 지금 뭐 과학과,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과학과, 철학과, 신학, 종교, 이들은 결국 만난다 안 만난다, 결국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처럼 서양 사상은 진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는데 큰 관심을 두어왔어요. 서양 사상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 이게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인간을 이해하면 진리를 이해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진리를 추구하는 법이고, 동양 사상의 진리를 추구하는 법이 이거였어요. 인간을 이해해? 그러면 너희도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됐었지. 반면에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으로 여긴 통로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치 사상은 진리를 단순히 인식의 대상으로 보지 않죠. 우리는 일치 사상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적이라고 했잖아요. 실천적. 근데 지금 서양은 뭐예요? 아, 진리를 저거 알고 싶어 하는 인식의 대상으로 주로 봤다는 거지. 진리는 인간의 삶 속에 체험하고 실천해야 할 대상이며, 참된 알면 반드시 인간의 변화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재행합일, 학행일치, 지덕, 보결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진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성적 탐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성찰과 수양, 실천을 통해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하는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론보다 체득적입니다. 이 얘기예요. 체득적. 또한 서양 사상이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이 얘기는 뭐죠? 인지하려 노력하였다면 일지 사상은 인간과 세계가 서로 연결된 관계, 유기적 관계, 전율론적 관점에 속하는 속에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진리는 객관적 사실이 발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사회, 그리고 세계의 조화로운 변화 속에서도 드러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지 사상의 관점입니다. 나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의 구현이 사회인데, 이때의 사회에 진리로 현현된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발음이 지속성인 사회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뭐죠? 부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회 속에서는 진리가 보여요? 진리가 안 보여요. 그리고 세계의 조화로운 변화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세계의 조화로운 변화라는 건 결국 뭐죠? 질서정연한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왜요? 발음의 연속이 진리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사상의 핵심 질문이 무엇이 진리인가 또는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인식의 문제였다면 서양은 인식의 문제예요. 일제사상의 핵심 질문은 깨달은 진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일제사상이나 동양, 그 다음에 고대 서양에 있어서의 진리는 깨달음을 누구한테? 나에게 얻어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체득합니다. 체득된 진리 이렇게 된 거지. 서양 사상의 진리 발견과 지식의 확장을 중시하였다면 결국 뭐예요? 인식의 범주를 지닌다면 일제 사상은 진리의 체득과 실천을 통해 이건 뭐예요? 체득적인 모습입니다. 이 체득은 결국 뭐예요? 실천을 통해 우리는 확인이 됩니다. 이 실천을 통해 확인되는 게 뭐죠? 상고머리가 된 것을 어떻게 해요? 하화 중생으로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더 관심을 두게 되죠. 결국 서양 사상이 이성을 통한 진리의 인식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일제 사상은 진리의 인식과 실천의 통합이죠. 실천의 통합. 인식과 실천의 통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서양 사상이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일제 사상은 알고 실천하여 변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일제 사상의 관점에서 서양 사상의 흐름을 시대별로 비교를 해볼까요? 서양 철학은 점차 세계의 원리를 탐구하는 철학이었죠. 그러면서 인간 인식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철학. 진리가 뭐지? 그러다가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철학으로 발전해왔어요. 왜요? 사회가 제대로 변화되려면 누가? 지혜로운 자가 이 사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누구였어요? 플라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철학, 이렇게 한 자를 뭐래요?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를 우리는 지혜로운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사상은 이러한 서양 사상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각 시대가 분리하여 탐구했던 진리, 인간, 실천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진리라는 건 원리 추구, 인간이라는 건 인식의 확실성, 실천이라는 건 사회 변화를 하나로 통합하려 합니다. 이것을 결국 뭐예요? 발음의 속성으로 이들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고대 서양 철학과 일제 사상을 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은 우주와 자연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데서 시작되었죠. 탈레스 같은 경우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우주를 신화가 아닌 이성적 탐구로 설명하려 한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이때 이성이라는 건 뭐죠? 진리와 성품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찾고자 하였으며 만물의 근원이 결국은 뭐죠? 창조주요, 창조주. 창조주가 뭐예요? 참된 이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를 통해 인간의 삶과 덕의 문제를 탐구하였고,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와 경험을 통해 세계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무슨 흐름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치에서 사고 중심의 세계로 지금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제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고대 철학은 진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탐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동서양이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주로 인식과 사유의 대상으로 바라본 한계도 어디에서요? 이쪽에서 나타난다. 일지사상은 진리가 단순한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생각이죠? 정신의 탐구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중세 철학과 일지 사상을 볼까요? 중세 철학은 기독교 신앙과 철학을 조화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과 철학을 조화시켰다는 얘기는 얘는 신학과 철학을 조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때 신학은 뭐죠? 신앙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창조한 존재이며 진리는 궁극적으로 신에게서 비롯된다고 보았어요.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을 통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때 이성과 신앙의 조화했을 때 이 이성은 뭐예요? 정신, 사고,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중세 철학의 흐름을 볼까요? 중세 철학의 흐름은 중세 철학 초기 중세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앙 중심, 플라톤 철학을 수용을 한 신앙 중심이었어요. 중기의 중세는 안셀무스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신앙과 예상의 조화를 시도했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때가 전성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의 종합을 여기에서 하면서 굉장히 확실한 이론적 체계를 세우게 돼요. 그 다음 후기 중세에는 둔스 스코투스하고 오쿰이라는 사람이 개인 의지 경험을 강조를 해서 근대 철학의 준비, 이 과정도 결국은 뭐예요? 사고 정신이 신앙과 사고 정신이 점차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일지사상은 중세 철학이 인간을 초월적 진리와 연결하려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뭐죠? 초월적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초월적 진리라는 건 깨달음과 연결하려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를 외부의 절대자에게만 의존할 경우 결국 뭐죠? 의타적이잖아요. 이게 타협적이라는 얘기예요. 자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탐구와 실천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뭐예요? 또 여기에 있어서의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뭐죠? 사라지고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진리는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요? 일지사상에서는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뭐예요? 얘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이러한 생각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근대 철학의 발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인간의 이성, 이게 합리, 즉 진리와 이게 진리와 우리의 본성의 일치됨이 아니라 생각, 사고, 추론의 의미를 갖는 이러한 현대의 근대 철학의 발달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죠? 정신의 문제로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는 초월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노터치 하고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대 철학과 일지사상이요. 서양의 근대에 이르러서 서양 철학은 르네 데카르트, 프란시스 베이컨 등 근대 철학의 탄생으로 이어지며, 이때 데카르트는 합리론이고 베이컨은 경험론이에요. 이때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의 이성, 즉 정신과 과학, 탐구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성과 경험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되는 다력화를 하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방법적 회의를 통한 확실한 인식의 기초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게 뭐죠? 확실한 내 인식의 기초라는 것은 생각의 끝에 다가가 보니
결국은 나는 살아있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데카르트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 행원 스님한테 가면은 웃었을 거예요. 아직 공부 더 하세요.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왜? 가담 안 거거든.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밝히려 하였고 과학혁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국이 어때요? 근대 과학문명의 발달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문명의 발달을 혁신적으로 하게 되죠. 이 시기 철학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건, 진리라는 건 몰랐다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건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알매 문제로 이제 다가왔다는 거죠. 이게 진리에 대한 알매 문제로 다가왔다. 일제사상은 이러한 비판적 탐구 정신을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나 근대 철학의 지식의 확실성, 인식, 알매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도덕성과 실천의 문제, 알매 실천의 실천적 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본다. 따라서 진정한 알은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서양의 근대 철학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알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가, 진리에 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나 일제사상의 관점에서 어떻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주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발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 현대 철학과 일제 사상을 볼까요? 현대 철학은 인간 존재와 사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인간 존재와 사회 문제에 대한 더욱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궁금함을 가지게 되고, 사회 문제라는 건 환경이 오염되면서 우리를 공격하게끔 지금 되었잖아요.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주제에 관련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이거 사회 문제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건 키에케로,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라는 네 사람이 좀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한 실존주의의 출발점을 마련했고, 니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종교와 도덕을 비판해서 신은 죽었다를 선언을 해서 인간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제로 규정을 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죽음의 의미를 탐구를 했고,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해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요? 내가.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즉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죠. 여기 대표적인 사람은 마르크스, 베버, 아렌트, 하버마스, 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보면 사회 문제와 인간 해방을 탐구한 철학자들, 마르크스부터 봅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모순과 계급 갈등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노동의 소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인간 해방과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지만 현실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게 바뀌면서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막스 베버, 근대사회의 관료제와 합리화 분석, 효율성 중심의 사회가 인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이 경고를 냈죠. 그 다음에 한나 아렌트, 이게 전체주의와 권력 문제 연구, 인간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강조를 했어요.
이때 전체주의 관련 문제 연구라는 거는 이건 결국 뭐죠? 나치 재판에 예, 나치 재판을 참여해서 이제 그 공판을 보는 과정에서 이게 누구죠? 예, 600만 이상의 600만 이상의 유대인을 죽게 만든 그 사람 독일 군인이 결국은 나는 군인으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한 충격을 받았죠.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엄이 일어났을 때 나타난 현상에 군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갖고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 재판장에서 나온 결론은 그거죠. 도덕심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거는 불복종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났어요. 의사소통과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리적 대화의 역할 연구해서 이거는 뭐예요? 대화와 소통이 중하다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현대 철학은 고대 철학의 우주 원리를, 중세 철학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 것과 달리 인간 존재의 의미와 현대 사회 문제를 중심가지로 삼았죠. 키에르케고르와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며 실존의 문제를 탐구했고, 하이데거는 존재 자체의 의미를 물었으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소외를 비판했고, 베거는 합리화된 사회가 인간을 억압할 수 있음을 지적을 했어요. 아렌트와 하버마스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위한 정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대 철학은 인간은 누구인가와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도 이 문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 철학에서 실존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였고, 사회 철학은 정의와 평등, 공동체 문제를 탐구한 것을 보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문도 더욱 중요해졌어요. 일제사상의 관점에서 현대 철학은 인간의 삶과 현실 문제에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죠.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실천의 문제에 더 깊숙이 관여합니다. 이 얘기예요. 깊숙이 관여. 그러나 다양한 가치관과 상대주의가 등장하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는 경향도 나타났죠. 일제사상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 시대 속에서도 진리가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올바르게 이끄는 보편적 원리라고 봅니다. 자, 일제사상은 뭐라고 봐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도 이 진리를 뭐죠? 보편적 원리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 원리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리가 아니죠. 선도 아니고. 그 다음 일제사상의 종합적 관점이요. 서양의 고대 철학은 진리의 탐구, 중세 철학은 초월적 진리의 추구, 근대 철학은 확실한 지식의 발견, 현대 철학은 인간과 사회의 문제 해결에 각각 관심을 두었고, 이에 비해 일제사상은 이러한 시대별 성과를 종합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깨닫고 실천하여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철학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사상은 서양 철학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고대는 진리를 찾는 철학으로, 중세는 진리를 믿는 철학으로, 근대는 진리를 아는 철학으로, 현대는 진리를 적용한 철학으로 해석되지만, 이거 보세요.
일지사상의 관점에서 서양 철학의 흐름을 보면 고대는 진리를 찾는 철학, 중세는 진리를 믿는 철학, 근대는 진리를 아는 철학, 현대는 진리를 적용하는 철학으로 해석되지만 일지사상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여 인간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철학인 실천적 행위의 철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대는 진리를 찾는 철학에서 찾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실화하기가 힘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세는 진리를 종교 신앙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체득의 의미보다는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믿는 철학이 되고, 근데는 진리에 대한 궁금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식을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는 철학으로, 현대는 진리를 적용한 철학으로 해석되지만 지금 진리를 알아야 적용이 되잖아요. 알아야 적용이 되는데 이때의 진리는 뭐예요? 깨달음의 의미가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진리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알게 됐다 이거. 그것을 여기에서 적용하는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대의 진리의 개념하고는 틀린 거지. 이게. 동양의 진리 개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럽게 됐다. 왜요? 기준이 움직이잖아요. 기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라면 이 기준이 변한가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변해요? 상대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준이 변하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일지사상은 서양사상의 가치대가 강조했던 요소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그랬어요. 하나로 연결하여 탐구, 깨달음, 실천, 변화의 과정으로 재구성하는 통합적 철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지사상으로 얘네들이 모두 연결이 돼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해야 됩니다라는 게 일지 철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에 있어서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도 얘네들은 인간의 사고를 중심적으로 가긴 가지만 계속해서 그 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뿌리조차도 부정을 하는 삶을 이어오면서 그거를 찾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그 찾는 게 어디서 찾아지게 될 것 같다? 양자역학에서 찾아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따라서 양자역학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학, 철학, 신학, 종교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일치됨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